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동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발제,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입니다. 노석준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 연구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장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셨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구글 억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 최영호 연구원님입니다. 연구원님은 탑레벨 시니어 억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PMS 프로젝트 테스트 리더, 소프트 Q&A 엔지니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셨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접근성 테스트 팀 리더로 재직 중이십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체 접근성 테스트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감독하여 운영 효율성 보장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음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경성 활동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성 활동가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맹 웹 접근성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 조사를 위한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미디어팀 한승진 팀장님입니다. 한승진 팀장님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미디어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웹, 모바일 접근성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접근성을 고려한 웹, 모바일 앱 개발 등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리해 주신 발제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앱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요건이라는 주제로 노석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모바일 앱이 이제 되겠습니다.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법률이라든지 제도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발제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현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 접근성. 저는 이제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법률이나 제도에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앱을 전화라든지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앱 혹은 간단히 앱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모바일 앱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티브 앱, 그래서 각 기기 자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제작된 앱들, 예를 들면 아이폰의 웹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웹 앱 형태로, 그래서 웹으로 구현된 앱, 그래서 HTML이라든지 CSS 뭐 이런 것들 웹 표준 기술로 실행되고 대부분 사용자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형태의 어떤 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1, 2번이 합쳐진 형태의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여기 중에서 뭐 세 가지가 다 포함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번 혹은 이제 3번이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네이티브 앱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설치 비율들을 보면 10개 모바일 사용 통계치를 보면요. 21년 경우입니다. 간단히 보면 약 64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들을 사용하고 있다. 75억 중에서 64억이니까 거의 한 85%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79억 중에서 뭐 하니까 80%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평균 2시간 55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하루에 2시간 25분 정도. 그리고 그 프로덕트 리서치를 위해서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69%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한다. 뭐 이런,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도 69.4% 정도,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까 김혜지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식주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전통적인 웹을 통해서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변천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도 우리나라 뭐 여기 쭉 보시긴 하겠지만 국가별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2021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95% 정도가 스마트폰, 그리고 뭐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률이 상당히 높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 앱의 중요성이 그만큼 많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연령대별로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좀 적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탈리부터 해가지고 필리핀까지 쭉 보시면 대개 18에서 34세까지는 거의 90% 이상, 85% 이상이 다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거의 한 뭐 심하게는 한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18에서 34 연령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별로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왜 그러면 이런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또 고령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 때 이 격차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상거래 액입니다. 2016년부터 26년까지 쭉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빌리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년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들은 뭐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따라서 전자상거래 형태로 또 스마트폰이 기존의 앱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모바일 앱에서의 접근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웹 시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29%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추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시장 규모도 뭐 9,350억 달러 정도, 52억 달러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장 규모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연령대를 보면 이제 상당히 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그 스마트폰 사용률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가 60대의 경우인데 60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스마트기 보유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 유형별로도 저게 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 경우도 74% 정도가 장애 유형별로 스마트 기기를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이라든지 뭐 연령대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 시각장애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 하면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사용 시간 기준 상위 소셜 네트워킹 앱의 사용자 당 월 평균 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19년하고 20년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거의 조금씩 줄거나 아니면 약간 좀 더 줄어드는 형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앱 접근성이 충분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를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2년부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개발된 100여 개 웹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2012년 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또 보여드린 것은 2012년 데이터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정보 비공개에 의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개 요청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제가 근래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2012년 데이터여서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웹하고 모바일을 비교하면 모바일은 전체적으로 지금 75%에서 80점 정도 이 정도 수준 높아야 이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 조사의 경우 이제 모바일 300개를 평가를 했는데요. iOS 상위 150개 뭐 이런 형태로 300개 했는데 조사 대상 300개 모바일 앱 평균이 100점 만점에 19년에는 74점, 20년에는 69.2점 이 정도로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A, B, C, D 이렇게 한다 할 때 C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면 계속적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용자 수준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모바일 앱 관련해서 사용 실태 여러 가지 신문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회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모바일 앱 그래서 인권이 진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성 배려 부족에 반쪽 이용 시각장애인 누리꾼인데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배달 쇼핑 앱 쓰기가 불편하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 앱 정보 접근성 경우도 D등급 이렇게, 그래서 장애인 고용자 사용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 빈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모바일은 이게 답보 상태 혹은 상당히 뒤처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같은 것이 마련돼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새롭게 개정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실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 최근에 바뀌어서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두 번째가 사실 모바일 앱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서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작년에서 올 6월에서 시행령에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그것들을 보장하거나 법률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오늘은 모바일 앱이 주 이제 타겟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월패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기기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가할수록 거기에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혹은 비장애 사용자들한테도 이게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한적으로 여기 보면 4가지 종류 정도, 대표적으로 3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웹사이트, 그다음에 모바일 앱, 그리고 이제 소위 무인정보 단말기는 키오스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밖에 지금 우리 법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이슈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법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개선 방안이 되겠죠. 결국에는 정보 접근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앱, 웹사이트가 다 포함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접근성 관련된 법률 시행령, 고시 이런 것들이 위계성 혹은 연계성을 좀 명료화할 필요가 있고요.
법률 등에 특히 우리의 경우는 대체로 이제 고시 그리고 지침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침이 있다 하는데 이 지침들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EU라든지 캐나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 조항 혹은 그 법률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지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게 강제성이 없는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강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강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을 고시로 되면 이제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고시로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제안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으로 몇 가지 종류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ICT 제품 및 서비스, EU 같은 경우는 ICT 제품 및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 안에 뭐 거기에 키오스크도 있고 AI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경우도 그렇게 개념들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물론 이제 모바일 앱이 주 내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모바일,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 다 지침들이 우리 경우는 심하게는 거의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 지침만 따지더라도 2015년에 개정되고 그 뒤로 안 되고 있거든요. 벌써 6, 7년. 근데 모바일이라든지 웹 환경들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옛날 기준 가지고 적용한다든지 실태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대부분이 시각장애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하고 실제하고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옛날 기준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최근의 어떤 경향들을 반영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들이 더 심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제 표준화를 부합한다든지 뭐 현행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그 한국형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는데 한국형을 달다 보니까 예를 들면 W3C에서 지침 같은 게 개정이 되면 그걸 한국화하는데 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비되고 그걸 또 표준으로 만드는데 또 1년 이상 거의 2년씩 거의 뭐 되게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쓰는 웹이라든지 모바일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이라든지 얘기하고 좀 특성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좀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 환경들이라든지 사용 행태 같은 이것들이 거의 유사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굳이 더 이상 한국형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뭐 이렇게 지연되나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국제 표준들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실태조사라든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키오스크도 품질 인증 같은 것을 뭐 우선 구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인증 같은 걸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의 신뢰성이라든지 모니터링 기능 이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비점들을 보완하거나 뭐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하고 민간 인증기관 역할 같은 것도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민간 인증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참여한 분들이 많이 이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받은 어떤 웹사이트들이 접근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관에서 예전에 대표적으로 니아에서 할 때는 인증률이 50%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98% 이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이 좋아져 가지고 98% 이런 것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좀 속되게 표현하면 퍼주기식으로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혹은 기존처럼 공공기관에서 아예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실태조사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 아까도 대표적으로 제가 실태조사 결과 뭐 공공기관들을 아예 그냥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개선,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들 지금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용자 평가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용자 평가를 도입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평가 방법론 같은 것이 다시 정립돼야 되는 또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사용자 평가를 이제 의무화하고 그것들을 체계화하면 아까 격차가 있는 것들이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자동평가 도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있었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혹은 내가 개발하는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사실 체킹하기도 쉽지 않는 문제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평가나 실태조사 같은 데서 사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서 사용성 평가 방법론 이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사용성 평가를 충분히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방법론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모바일 앱을 포함해서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소위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여러 부서에 다 분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을 위반하거나 그것들이 위반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환류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앱 접근성위원회, 액세스 보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정책들의 위반, 실행,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침 같은 것도 개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접근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NGO 역시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하고 있는 이런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도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내주셔야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쫓겨서 제가 말을 엄청나게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글 액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 최영호 연구원님입니다. 연구원님은 탑레벨 시니어 액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PMS 프로젝트 테스트 리더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최영호 연구원님께서 해외의 앱 접근성 정책 및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접근성 테스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접근성 정책을 대표적인 법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경험한 그런 접근 사례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나름대로 접근성이 지원되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정책은 간단합니다. 웹 기반이 된 어떤 컨텐츠든지 모바일 통신 장비나 기기를 사용해서 웹이나 앱의 내용들을 장애가 있든 없든 살펴볼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모든 정책의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래에 있는 법들은 보면 접근성 표준 WCAG 2.0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EU만 2.1이 추가된 2.1을 사용하고 있는데 2.1을 보면 거기서부터는 모바일 접근성들을 나름대로 기준들을 추가했거든요. 예를 들면 타겟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타치 크기라든가 누르기 이런 모션들을 사용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1엔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법들이. 그래서 세세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강제성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던 아니면 연방정부에 납품이 안 되던 그리고 소송에서 지던 어떤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손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 법들을 살펴보면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장애자 처벌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Law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Disability Act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제일 핫한 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법은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비디오 액트라는 건데 CBA라고 이거는 그 모바일 접근성의 직격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킨들을 팔았을 때 접근성이 안 되면 그 킨들 팔 만큼 벌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티모빌이나 이런 그 미국에 있는 전화 회사에서 삼성도 마찬가지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접근성이 안 되면 파는 데마다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서 열심히 사전을 찾아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원문을 읽어 굉장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번역을 해놓은 것보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사용자하고 공급자로 나눠져 있어요. 이는 사용자고 이는 공급자인데 결국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인 경우에는 처음에 있던 것들은 그 기능들을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게 안 되면 니들은 벌금을 맞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것들은 그 전화기에 있는 브라우저. 그래서 사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크롬은 되죠. 같이 붙어 있는 톡백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웹서핑이 된단 말이죠. 킨들도 그래요. 킨들이 안드로이드 그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도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그냥 그 웹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액세스가 되고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고급 통신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히어링 에이드를 쓰는데, 이게 보청기죠. 근데 그런 거 호환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에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뭐, 맹인인데, 예를 들면 무슨, 귀도 안 들리는 그런 분들은 점자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호환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컨 항목에 보면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크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6개쯤 있는데 3개만 소개를 하자면 제일 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그 화면 쉐어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전화기에서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 앱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화면 해설을 킬 수 있고 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크롬에서도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막으면 그 벌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앱을 만들었는데 화면 해설이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에서는 만들었는데 앱에서 안 되고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막혔다. 그러면 디바이스에 그 안드로이드의 통신 장비에다가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실제로 앱에다가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누가 고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띨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많이 쓰는 캡션, 그 서브타이틀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글자로 써주는 거.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음성들을 그대로 글자로 써주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장치들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제공을 해서 그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하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조그만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화면에 접속을 할 때 거기서 음성 지원 같은 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요즘 온라인에서 드라마들을 많이 보는데 그걸 TV에다 연결하는 조그만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도 나오고 뭐 그런 애플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음성 지원이 안 되면 그거는 팔 때마다 벌금을 맞죠.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킨들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카이 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업을 안 하면 스카이 앱이 만약에 거기서 그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아마존은 그 킨들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 접근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웹 표준 WCAG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모바일 접근성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팀을 운영하고 전문가들, 특히 직접 사용자들을 테스트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거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죠. 나름대로. 저희 팀에도 석사가 2이나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제대로 테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이 접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일을 했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같이 쓰고 그런 거죠. 이제 다른 법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 섹션 508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을 안 지키면 연방정부에 납품이 안 돼요. 그러면 직접적인 손해가 되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즘 그 크롬박스, 크롬북 같은 거, 크롬 기반으로 한 저걸 많이 주거든요. 지원이 안 되면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크롬북이나 애플 아이패드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냐 하면 그 Accessibility Compliance Repor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 같은 건데, 우리는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걸 쭉 써가지고서는 웹사이트에 올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게 되면 사고, 안 되면은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ADA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연방법원에서 2020년에 도미노 피자 한국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데스크탑이 모빌에서 액세스가 안 된다고 누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걸린 게 ADA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데스크탑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더라도 모빌에서 접근성이 돼야 된다. ADA로 해서 형사가 기각됐어요. 그리고 언제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타겟에서도 그래서 따로 만들고 팀 만들고 그다음에 타겟 그거 다시, 이게 기업들이 그런 고소가 들어오기 전에 요즘은 먼저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래서 만들 때 팔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죠. 돈이 손을 안 보니까. 이 밑에 보면 제가 링크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전문 업체, 그런 거 테스트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준 업체들, 조스 만드는 프리덤 사이언티픽 그룹의 파시오라고 예전에 컨설팅 하시는 분이 옛날에 세운 걸 저스가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리포트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써요. 제일 밑에 링크에 보시면 그 모빌 접근성 테스트하는 그 영어로 그 테스트 가이드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만든 거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만약에 그 접근성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쓰이는 앱들이에요. 나름대로 접근성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앱들이고요.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우버,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 구글맵, 애플맵은 다 액세스가 돼요. 그래서 그 말로 가르쳐주고 되게 편해요. 뭐 검색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빙 뭐 이런 것들은 다 검색이 되고요. 인스타카트라 이거는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달인데 플랫폼 기업인데 마켓을 여러 개 연결해서 코스코나 조그만한 마켓 세븐일레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제 요즘 맹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시각장애인들이. 뭐 그로팝 도어대시 밑에 있는 것들은 한국에 있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음식 배달해 먹는 그런 거고요. 왓츠앱,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채팅하는 거, 줌, 구글 밋 지금 줌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화로도 되고 뭐 이런 거.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블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트위터에서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거에서 그 화면 해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그 친구들도 다 그 접근성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맡아서 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시험하고 그러고서는 나와요. 만약에 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니들 리리즈 이번에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세스에 걸려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킨들은 제가 이래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드는 앱인데 사람들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아마존 킨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윈도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iOS에서도 그렇고 킨들에서도 직접 그렇고 조그만한 그 킨들 블랙이라고 화이트라고 있어요. 그거는 책만 읽어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물론 iOS보다는 조금 더 아이폰 같이 이렇게 잘 되거나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확실히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접근성을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조그마한 뱅크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어디 큰 컨퍼런스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사용자 테스트들도 하고 그러는데 큰 뱅크는 괜찮은데 조그만 뱅크들은 아직 고생들 많이 해요. 저 밑에 연락처 써놨고요. 질문 더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어떤 거에서든지 도움이 될 일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갑자기 그 발제 겸 사회를 또 맡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기 최영호 구글 시니어 액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최영호 그 시니어 엔지니어는 해외 특히 미국의 웹 접근성 정책 밀시태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발제는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사용성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경석 활동가 하고요. 그다음에 한승진 팀장님께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승진 팀장님께서 두 분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근 2년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 앱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 앱의 사용성이 엄청 늘었어요. 또 올해 6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웹뿐만 아닌 모바일 앱까지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어서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시기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하여 다소 현재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각 앱별로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과업을 선정하여서 수행을 하였고요. 사용자 평가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업을 구성할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2.0과 앱 접근성 전문가분의 조언을 통해 과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맹 3명, 저시력 3명으로 조화원을 구성했고요. 전맹 1명과 저시력 1명을 이제 한 팀으로 해서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앱 선정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이제 쇼핑, 배달, 엔터테인먼트, 금융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 OS별로 인기 앱을 반영해서 앱을 골랐습니다. 이제 어떤 앱을 골랐는지는 이제 PPT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조사는 이제 앱 접근성 전문가의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전문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앱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실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사 결과인데요. 총 4가지 카테고리 중 가장 문제가 좀 두드러졌던 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 앱의 경우는 상품을 선택해서 들어가 이제 상품의 상세 정보를 이제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대체 텍스트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시각장애인 혼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는 각 쇼핑별로 자사의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간편 결제를 활용하다 보면 보안 키패드가 이제 나오는데, 그 보안 키패드를 보이스오버나 톡백을 통해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요. 배달의 경우는 메뉴를 확인할 때 이제 좀 포커스가 튕기거나, 이제 배달도 이제 간편 결제가 있는데 그 간편 결제를 좀 접근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플레이어 제어를 저희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이제 금융 어플의 경우는 거의 웬만한 은행들이 좀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송금이나 뭐 거래 내역 같은 아주 금융의 기본 동작을 하기에는 좀 편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 설명을 좀 말로만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직접 시연했던 영상을 찍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일어났던 앱 불편 사항 중 가장 불편했던 점만 좀 나타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이 이미지, 화면은 이제 FFG 페이에 결제하는 창인데요. 이 보이스오버가 비밀번호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보안 키패드 작동 중. 비밀번호를 보안 키패드 작동 중. 비밀번호를 보안 잊으셨나요? 키패드 작동 중이라는 말만 나오고 살펴보면 SSG 간편인 가상 비밀번호 입력 폼 6. 가상 키패드 입력 폼. 프리게 표 가상 비밀번호 입력 폼 4. 비밀번호 입력 폼 3. 이렇게 숫자는 읽어주지만 이거를 실행해도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읽어주지 않고, 보안 키패드 작동 중. 이렇게 보안 키패드 작동 중이라는 말만 나오고 어떤 비밀번호인지 읽어주지 않습니다. 코비아이 근데 흰색 이 배경 어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대체 텍스트가 없어가지고 탐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살펴보면 뉴 메인 버튼 코비아이 뭐 코비아이 버튼 영어를 읽어주거나 이렇게 버튼으로만 읽어주는데요. 숙박 데스크 티켓 또 밑에 뭐 마이 페이지나 장바구니 같은 것도 있는데 살펴보면 버튼 버튼 다 버튼이라고 말해도 돼요. 가가가가가 라이브 가가가가가가가가 버튼 이상한 것도 읽어주고. 버튼 코비 그래서 버튼 여기는 탐색부터가 좀 힘든 어플입니다. 비밀번호 이 입력 화면은 아까 그 어플의 결제 화면인데요. 여기서 쓰는 간편 결제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도하는 건데 보이스오버가 비밀번호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비밀번호 재설정 닫기 비밀번호 입력한 보안 텍스트 필드 읽기 전용 비밀번호 재설정 이거를 눌러도 비밀번호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한 비밀번호 재설정 이런 것만 나오고, 등록 취소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한 보안 텍스트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배달 어플 중에 하나인데 보이스오버로 메뉴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화면을 보면 뭐 메뉴 정보 이거 옆에 메뉴가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탐색을 해보면 전화 찜 400 공유 최소 8 결제 바로 배달 30 아이콘 10 배달 자세히 정보 자세히 정보 이것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현상이 벌어져서 이 순차적으로 탐색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제 터치해서 총 43행 중에서 1행부터 이렇게 4행까지 페이지를 넘겨야 메뉴가 나와요. 뜨끈하고 우거지 소고기 근데 이것도 푸짐한 든든한 양아 처음부터 막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기가 되게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 탐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뉴 탐색을 할 수 없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 배달 어플은 저희가 결제 수단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카드를 결제하고 싶을 땐 카드로 하고 만나서 결제하고 싶을 땐 만나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제 수단 자체가 보이스오버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살펴보면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부터 이제 신용카드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어플의 간편 결제를 이제 사용하려고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여기서 1초 누르면 결제 5,000원 할인 여기서 1 아이콘 결제하기 버튼 결제하기 결제 중 여기서 1초 결제 비밀번호를 이제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 보안 텍스트 필드 읽기 전용 여기도 역시 비밀번호를 보이스오버가 읽어주지 않습니다. 이 어플은 버튼 레이블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탐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페이지 TV 서브 버튼 이력 인기 버튼 이력 해시태그
버튼, X 버튼, 해시태그 TV 프로그램 해시 버튼. 이렇게 버튼이라고 읽어주는 데가 많고요. 작품을 하나 찾아서 네, 플레이를 해볼게요. 버튼,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 제어잖아요. 플레이를 하려고 보면은 BTN 플레이어 컨트롤러 버튼, BTN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 BTN 플레이어 풀스크린 버튼.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우선 일단 플레이를 한번 재생을 해보면 BTN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 해시태그 TV 프로그램 해시태그. 여기서 이제 뭐 시간 이동이나 일시정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정성님 버튼, 해시 버튼, X 버튼, 해시 버튼, 색 버튼, 색 버튼, 인기 버튼, 선택 등, 기기 수출연, 연출, TV 보조주 버튼, 공유 증 버튼, 2002 사랑 보조주가 플레이어 기록, 검 기록, 플레이어 어케니즘. 네, 아무리 해도 네, 플레이 제어창이 안 나와요.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어플에 플레이어를 제어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소 이제 부족한나마 이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앱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중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아무리 이제 접근성이 좋았던 어플도 업데이트를 하면 갑자기 접근성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음대로 업데이트가 나와서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러기보다 이제 주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좀 후기를 듣고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앱 접근성 지침을 살펴보면 좀 단순한 면에서만 이제 접근성이 좀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플들은 점점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외국 영화인데도 이제 한국 자막을 보이스오버가 실시간으로 읽어줘서 외국 영화를 이제 시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수의 이제 OTT 서비스들이 자막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는 자막을 읽어주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이제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고도화된 기술까지 좀 반영을 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은 모바일 앱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과 같은 이제 첨단 기술까지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의 관점으로 한승진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승진입니다. 제가 진행할 내용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적인 측면과 사용성과 그다음에 OS 접근성에 대한 보안 방안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 텍스트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에서 제일 먼저 광고 영역에서 닫기 버튼이 이상하게 읽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앱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쿠팡이라는 로고가 있는데요. 그냥 로고라고만 읽어줍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회사의 로고인지 알 수가 없겠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으로는 이게 쿠팡에 들어왔으니까 쿠팡 앱이 로고려니 생각하겠지만은 시각장애인에게 항상 이렇게 감으로만 앱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유 광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 상품을 검색해서 일부분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미지로만 읽어줍니다. 그냥 여기 실제적으로 내용은 전용 목장 1급 A 원유 100% 이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일상적인 광고 말고 이 내용 중에는 이미지 안에는 그 건강 정보,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 정보 등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코드라는 개발 툴인데요.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뭐 스위프트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다른 개발 툴에서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블과 그 다음에 멘트까지도 설정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처럼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웹 접근성 뭐 연구소라고 지금 써 있죠. 이런 내용으로 그 이미지에 대한 대책 테스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앱이라든지 뭐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알트 텍스트, 즉 대체 텍스트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로고라고만 나오고, 근데 웹으로 들어가면 또 친절하게 쿠팡 로고라고 잘 나오는 약간 좀 예, 이질적인 사례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동영상에 대한 접근인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소리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만 나오는 경우에는 화면에 자막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자막, 그러니까 사람 나레이션만 있는 경우에는 또 자막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즘 보면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웨이브에 대한 외화 자막, 오른쪽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영화입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100% 읽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사례를 잠깐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황천이란다. 저 세상을 말하지. 저승이다. 이승으로 돌아오려면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네, 이처럼 동영상에서 자막이 나오면은 나레이션으로 다 읽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구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막과 동영상을 재생을 할 때 API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API를 호출하면은 실시간으로 현재 자막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구현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제를 좀 심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적절한 서식 제공의 경우인데요. 앞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핀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옥션 같은 경우는 스마일페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어폰을 꽂아야지 읽어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게 구현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은 이어폰을 꽂았을 때 이 번호를 읽어준다라는 멘트가, 그런 어떤 그 사용 안내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요소고요. 왼쪽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잘 제공을 해준 사례입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앱 같은 경우에는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입력하려는 번호를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변경 내용 읽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에서는 키움증권이고 제가 삼성전자를 맞춰놓고 한번 살펴보니까는 실질적으로 76,600원이다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만 읽어주고 계속 변화되는 그런 시가 정보를 읽어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또 잘 읽어주는 사례입니다. 이 잘 읽어주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 시간 정보인데요.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시계 20.37초 26.33초 네, 이처럼 일정 가격별로 사용자에게 30.35초. 변화된 정보를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API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화되는 내용을, 현재 포커스된 정보에 대한 변화되는 내용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성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과도한 화면 구성입니다. 내가 우유라고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 우유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옵션 사항들이 너무 많은, 과도하게 제공이 되는 것, 또 랭킹 정보까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검색한 결과는 제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 중간중간에 삽입하든지 아니면은 펼친 목록을 닫힌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블록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수많은 정보들을 탭 한 번 이동했을 때 한 번 쓰라는 길을 이동했을 때 한 번에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들으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결하게 간결하게 나누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OS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지 속 텍스트 읽기 문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사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OS 차원에서 만약에 이 OCR 기능을 제공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접근성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 사항으로 제가 넣어봤는데요. 제공한다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품 음용전 확인 사항. 본 제품은 뚜껑을 열면 동시에 내부 실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과정 이동에서 이 충격에 내용은 의해 지금 내부 실링이 실제로 떨어지거나 그림으로만 들뜰 되어 경우 있는데,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 자동으로 있습니다. OCR 정보를 통해서 읽어주고 있는 소리마켓이라는 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따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변경 내용 읽기 부분인데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이폰은 제공이 되는데 API가 안드로이드는 제공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건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이런 OS 차원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을 고려한 보안 문자 출력인데요. 이 보안 문자를 읽어주는 앱도 있는데 사실은 이 OS 차원에서 접근성을 예외적으로 우회해서 제공할 수 있는 API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면 개발자분들은 이런 그 API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개발 기획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접근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검수하는 단계에서도 사용자 검수가 반드시 참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당연히 참여가 되죠. 거기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단까지 포함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면 접근성을 향후에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성 활동가와 한승진 팀장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하는 앱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점, 대책 텍스트의 미비, 그다음에 논리적이지 않은 내비게이션, 보안 등으로 인해서 정보가 적절하게 출력되지 않은 문제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순서인 발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관계자 및 토론자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자장,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님에게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토론을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이게 국내 시각장애인 앱 접근성을 해서 사례 2개, 그 다음에 사용자의 관점, 이걸 하실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의 UX, 이 UX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의원 총괄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2번째는 배달의 민족. 예. 저도 그저께 시켜 먹었던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서비스실 고명석 실장님께서 아마 이번엔 줌으로 발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앱 접근성 지침과 시각장애인 앱 사용성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문제 기술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동환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정희연 총괄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스에서 UX를 총괄하고 있는, 아까 UX가 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총괄하고 있는 정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또 토스에서 접근성 사례를 어떻게 이 제품에 녹일까 고민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공유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토스가 어떤 앱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한 6, 7년 전만 해도 10,000원, 20,000원 정도를 송금하려고 하면은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웹이든지 앱이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고 그게 기기에 내장되어야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송금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또 모바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옮겨야 하니까 뭐 USB랄지 이제 중간 매체도 필요하고 좀 번거로웠죠. 근데 토스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어서요. 간편 송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지금 토스에서 송금을 하려면 이렇게 3가지 페이지만 거치고도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나 어떤 간편 송금 앱들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하는 거는 조금 보편적인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토스는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송금할 때 없애자, 너무 불편한 이 금융을 좀 쉽게 바꿔보자 라는 관점에서 회사가 좀 시작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금융을 더 쉽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턱을 낮춰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들지 라는 게 좀 그 조직원 구성원 분들의 본능적인 DNA에 조금 들어있어요. 네, 아무래도 회사가 작다 보니까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접근성을 풀리 신경 쓰기는 어려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챙기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스에 반영된 이제 접근성 사례로는 다크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큰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금융 앱들에서 더큰텍스트 반영된 걸 보면은 작은 텍스트, 중간 텍스트, 큰 텍스트 이렇게 한 3가지 혹은 2가지의 단계가 적용되어 있고 혹은 이제 모든 페이지가 접근 텍스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요한 페이지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에서는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이즈의 접근 텍스트 베리에이션을 전체 페이지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오버 같은 경우에도 이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각 페이지에서 이제 어디를 가장 먼저 포커스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읽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OS에서 제공하는 기능 말고도 어떤 플로우는 그 UX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플로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토스에서 ARS 전화 인증을 꼭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이 ARS 인증을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없애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게 좀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제 하단에 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나요? 혹은 소리를 들을 수 없나요? 라는 이제 메시지를 누르면 전화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다. 화면에 나오는 키패드에 보이는 숫자를 누르시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UX적인 사용자 경험 설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이 올해 9월에는 모바일 접근성 우수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접근성 관련해서 이 인증으로 우리의 접근성을 조금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팀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팀 내부에서는 되게 기쁜 성취로 이해하고 있고요. 요렇게 오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는 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기업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 때 이제 적용하기 전 단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우리 접근성 높이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그 단계. 그리고 적용한 그 후에 아까 업데이트 하면은 접근성이 곧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앱이 발전하는 것만큼 계속 유지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 단계에 대해서 토스의 사례를 조금 더 공유해드리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접근성을 뿌리내릴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적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용하면서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접근성 한번 적용을 하고 나서도 관심 어린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방식. 요 3가지가 이제 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조직 내에서 우리 이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 접근성을 좀 높여보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다, 별로다 이건 아닌데 이게 좋은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게 꼭 해야 하는지, 이걸 하면은 매출이 뭐 얼마나 오르는지,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관점을 오로지 비즈니스나 매출로만 정의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되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품을 쓰시면서 느끼겠지만 이 기업이 사용자를 어떤 매출원의 도구로서 바라보는지, 정말 사용자의 삶을 바꾸고자 제품을 만드는지는 아마 고객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토스에서는 토스 내부의 코어 밸류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커스터머 센트릭입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제품,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결국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지표적 혹은 매출적 상승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고객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 이거 하는 거 좋고 이걸 해보자라는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 거냐,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걸리느냐. 토스에서도 사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개발 팀원이 뭐 1년을 걸려야 한다 이랬다면 좀 적용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떤 좋은 환경적 여건은 토스는 디자인 시스템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시스템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토스는 파란색의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버튼이 이렇게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브랜드 컬러를 주황색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버튼 컬러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세 페이지에 세 가지의 버튼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바꿔줘야 돼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적용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페이지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화면이 한 3-4개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화면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한 가지의 기술을 적용하냐. 근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원소스 멀티 유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 정의된 이 버튼 딱 하나만 개선을 해주면 이제 전체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 버튼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좀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은 공수 혹은 너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좋은 지점이었고요. 화면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이 각을 재봤는데 이거 하려면 UI, UX를 다 바꿔야겠는데 라는 상황입니다. 아까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되게 많은 카테고리와 그런 것들이 먼저 나와서 앱 탐색을 하기 힘든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스에서는 저희는 제품을 만들 때 프로덕트 프린시플이라는 이 원칙을 지켜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이 프로덕트 프린시플이 지향하고자 하는 코어한 밸류는 심플리시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을 고객이 쓰게 함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배워야 할 것이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이미 저희 제품 문화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P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면 One Thing for One Page라고 해서 하나의 화면에 꼭 하나의 목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으면 복잡하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은 돈트 사례는 너무 많은 텍스트가 이 화면 내에 있으므로 이게 좋지 않다. 이쪽은 간결하게 지금 내가 읽어야 하는 것, 내가 봐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사례다라는 식으로 화면을 훨씬 더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이제 더 보이스 오버 기능 등을 적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 화면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는 좀 토대가 되어 있고요. 또 전체 화면에 있어서 이제 탭과 스크롤로만 이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원칙도 있어요.
디자이너분들이나 프로그래머분들은 IT 기기에 되게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고도화된 제스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뭐 롱프레스랄지 뭐 3탭이랄지요. 근데 이런 제스처들은 사실 보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들 제외하고 탭과 스크롤로만 제품을 구성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가로로 배너를 스와이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지금 뒤로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에 있는 거는 84% 노출이 되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3%밖에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장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보이스 오버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했을 때 이점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토대가 있으니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팀 내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라고 보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시스템이 토스 앱의 커버리지가 한 70% 정도 돼요. 달리 말하면 이 디자인 시스템만 잘 적용을 해도 화면 내에 있는 70%는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 디자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줄은 일반적인 텍스트 크기인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텍스트 크기가 커질수록 이렇게 디자인을 반영을 한다. 이 여백은 늘어나지 않고 텍스트 크기만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다라는 설정 값을 디자인 시스템에 내재화하면은 이게 전체 제품의 버튼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단순히 텍스트 크기만 키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작은 텍스트에서는 가로로 그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게 충분히 잘 읽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텍스트 크기를 키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읽으라고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 디자인은 아닌 거죠. 저희는 이걸 디자인할 때 모바일 화면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워치를 디자인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되게 작은 제품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측 컴포넌트가 이런 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일정 폰트 사이즈 이상에서는 이걸 하단으로 내리는 일종의 웹 반응형 페이지를 디자인하듯이 디자인을 했고요. 2분 남았나요? 오마이갓.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 내에서도 보이스 오버를 어떤 식으로 읽어줄지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 오버를 반영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 페이지에서 전체 텍스트 중에 이 순서를 지정해줘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리스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항상 이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텍스트는 이 2번의 위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디자이너에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두면 이 리스트 컴포넌트만 사용하면 이제 여기에서의 보이스 오버를 읽어주는 순서 등은 저희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컬러 색약분들 계시잖아요. 제1색약, 제2색약에서도 컬러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그 컬러 파장을 선택해서 팔레트를 되게 하드픽스 해두었고, 또 폰트 컬러 같이 배경색 대비가 중요한 것들은 아예 배경색 대비가 안 되는 그 색상은 폰트 컬러에 넣을 수 없도록 시스템에 되어 있고요. 타이포그래피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사이즈를 운용했을 때 이것을 접근성을 높이기가 더 복잡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UI 컴포넌트들에서도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애초에 디플로이를 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70% 정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디자인 시스템이 아무리 커버리지를 해도 70% 이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 70%도 완벽하진 않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30-40%의 접근성을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하면은 이 작업량 혹은 이
부담감에 아예 시작도 못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페이지, 전체 웹 페이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라도 더 되어 있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가치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이거 한 계단, 두 계단 좀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 인증도 받았고 우리 되게 많은 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선 후에 어떤 식으로 유지 운영을 해야 할까? 이거는 이제 디자인 사이드에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이 저희 디자이너분들이 실제로 디자인하실 때 쓰는 툴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뒤에 이 우측 패널에 이제 온오프 토글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 툴 안에서 이렇게 토글을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제품 안에서 다크 모드나 더 큰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개발하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틀어지는 혹은 깨지는 디자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디자인 툴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OS, 안드로이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입사하시면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온보딩 그 프로그램으로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시도록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사할 때 접근성에 대한 그 프로그래밍적 대응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 개발을 하시다가도 접근성 이슈가 들어왔을 때 그걸 좀 빠르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보이스 오버 기능이 켜져 있거나 더 큰 텍스트 기능이 켜져 있거나 이분이 지금 접근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유추될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상담 주시면 더 빠르게 연결되는 그 핫라인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X, 그러니까 상담으로 받은 문의사항, 개선사항도 더 빠르게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입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제품에 개선돼서 거의 한 달 내에는 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직원 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텍스트 크기로 이제 스스로 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깨져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 내에 어떤 특정 채널에 요걸 제보해 주시면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바로 받아서 이슈를 만들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토스가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전,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적용한 그 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직 토스의 접근성 수준은 되게 만족스럽진 않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이스 오버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 접근성 사례를 좀 높이고자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국어 대응 같은 경우에도 되게 한국에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이미 읽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거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국어를 대응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금융의 문턱을 낮춰서 금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인인증서 없는 소액 감면 결제 시작을 해보려고 했고, 손쉬운 금융 서비스 이용 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앱 개발자들이 입사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거. 접근성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신속 대응 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 대충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거 하는 앱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서비스실 고명석 실장님께서 배민 앱의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들고 있는 고명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행사에 초대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고 점심시간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끝낼 수 있게 최대한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 접근성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에서 저희 회사는 식을 담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 요소 중에 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시장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의무를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음식을 소비하던 시대랑 비교를 할 때,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가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 앱을 사용하시면서 음식의 주문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분들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배달의 민족도 접근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10년 전에 저희 사업이 처음에 앱이 처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는 접근성에 대해서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사용자분이 남기신 리뷰를 보고 접근성에 대한 고민과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앱으로는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던 시기였고,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하던 저희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분이 전화하기 버튼에 접근성 대체 테스트를 달지 않아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보고 앱에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하나하나 기능에 맞게 대체 텍스트를 구성하고 개발했었고요. 저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편을 겪으셨던 분이 다시 리뷰를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후로 접근성을 계속 챙겨가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화면은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 툴인데요. 왼쪽은 접근성이라고 검색했을 때 현재 작업되고 있는 작업 목록들입니다. 보시면 많은 지면에서 접근성 대응 작업들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특정 단말, 저사양 단말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오류까지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내부 문서 툴인데요. 저희가 접근성 검증 가이드를 작성해서 사내에 있는 개발자들이 해당 문서를 보고 접근성에 대한 관련 작업을 할 때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QA 분들도 테스트를 할 때 해당 문서를 보고 쉽게 좀 접근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 문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급하게 기능을 추가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에서 기능 개발이 되려고 할 때 접근성을 지키고 확인하는 것들을 개발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 넣어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급한 일정 때문에 해당 단계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백로그, 그러니까 저희 과업에 쌓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신 메뉴 탐색 문제 그리고 간편 결제 문제는 돌아가서 바로 저 툴에 올려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개발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 접근성 테스트를 넣고 진행하더라도 이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 유저분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아니면 접근성 테스트라는 전문 링키지 앱 같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앱 내 불편한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 화면은 작년에 저희가 대학생 시각장애인 분들 유저들을 초대해서 배민 서비스, 저희 배민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요.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사업 담당자, 심지어 임원분들까지 모아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영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비장애인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뭔가 좋거나 나쁘냐 이런 문제겠지만 장애인분들에게는 접근성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이 저희 구성원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기존에는 개발자들만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면 이제 회사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글 코리아와 같이 접근성 개선 협업도 같이 진행했고요. 그 구글 쪽 그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해당 부분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전사 접근성 가이드를 정립하고, 그 오른쪽 화면 같은 것 보시면 각 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지면들에서 접근성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로 이어졌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앱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들에게 그 식자재나 음식 용기 그리고 젓가락 스티커 같은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배민상회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포장 용기의 스티커에 점자를 표기하는 등 그런 제품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인 소소한 소통과 함께 그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에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배민앱을 사용하실 수 있게 그 가이드북도 제작하였고요. 해당 가이드북은 저희 온라인 통해서 12월 3일 날 배포되었고, 현재 1만 부 정도 인쇄돼서 전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드 보셨던 저희 회사 비전인데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앞에 누구나를 붙여서 저희가 앞으로도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달의 민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접근성 검증 가이드를 작성하고 개발자연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접근성 확보를 개발 프로세스부터 어떤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네요. 그리고 오늘 아까 발제 3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좀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발표 감사드리고요. 토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국내 접근성 지침과 시각장애인 앱 사용성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문제와 기술적 해결 방안 이런 걸 가지고 한국 웹접근성센터 안동환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근무하고 있는 안동환입니다. 저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제 그 이 정보접근권 처음에 이제 외부로 시작했죠. 2002년부터 이제 연구와 당사자 입장에서 많은 사실은 활동이나 역할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요. 정환입니다. 저는 이제 개발을 한 10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그 접근성을 알게 돼서 2007년부터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지금 오늘 총 주제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던져주셨어요. 이 국내 지침,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사용성,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각장애인 당사자 경험하는 문제, 거기다 해결 방안까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핵심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군가 언젠가는 보게 될 이 방송을 이제 접했을 때 아마 그 접근성이라는 것도 생소하지만 시각장애인도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전국에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개발자, 아까 앞서서 이제 많은 개발자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토스도 사실 저희가 이제 자문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줘서 아마 여러분들 쓰시면 상당히 많이 좋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문을 드린 내용의 한 300배에서 한 500% 이상을 죄송합니다.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고와 이제 노력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접근성 지침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케이스는 지금 국내에서 2011년 9월에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지침이 있는 국가가 없어요. 현재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웹베이스에 이제 내용에 있는 표준을 가지고 있지. 그 국내에는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진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2.0이 2016년도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18개 지표가 있습니다. 18개 지표. 이게 아까 앞서서 이제 토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배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18개 지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외 지표는 없습니다. 국내가 이렇게 사용자 평가를 이제 겸비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개 지표 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두 번째 내용인 사용성, 그러니까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좀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뭐 대체 텍스트냐 뭐 고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말은 나오지만 왜 이게 필요하고 뭘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들 이제 그 봤고 이해를 하시지만 모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잠깐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시각장애인의 이제 이슈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상상하는 전맹이라고 하는 블라인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존 시력이 하나도 없고 빛조차도 거의 인지를 못하니까 사물이나 그러니까 어떤 가독성 있는 정보를 이제 그 눈으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청력하고 청각하고 촉각입니다. 스마트폰의 강점이 이제 이 촉각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기기는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그 촉각을 활용해서 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글보다는 아마 이 사진이 더 그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시는데 화면을 안 보죠. 화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 그 이어폰이나 또는 이제 귀를 대고 이제 보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텍스트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정보를 바로 이제 점자 단말기를 바로 그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촉각으로 이렇게 점자를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뭐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 AI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화면을 뭐 읽어주거나 해설까지 해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제 가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저시력 시각장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로비전 피플이라 하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지만 이분들 역시 앞서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보조기기인 청각을 활용한 수단이나 촉각을 활용한 수단도 많이 병행해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화면을 잘 안 보시죠. 화면은 필요할 때만 보십니다. 왜냐하면 눈이 계속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이제 자극이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 모드로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거의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어떠세요? 되게 눈이 부시죠. 오래 못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본인 눈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도 텍스트 정보라든지 주요 정보들이 다 인식이 가능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게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키웠는데 폰트가 안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모바일에 현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음성도 활용을 하시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대비 모드를 활용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 이제 그
신기술들이 많아요. OCR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보이는 대로 다 들려주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OCR 됐다고 해서 접근성 이제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으셨거든요. 그런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은 기술이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설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접근성을 좀 준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슈가 시각장애인 이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폰트 활용보다는 일단 스크린 리더입니다. 스크린 리더라고 표현하는 화면을 읽어주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그 톡백이 있고 iOS는 보이스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삼성도 이제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가차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톡백으로 합쳐졌고요. 이 양대 두 개가 이제 이 모바일 상에서는 이제 스크린 리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구동하는 원리가 그 화면을 그냥 읽어주는 OCR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크린 리더의 구동 원리는 소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소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소스를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스크린 리더가 잘 읽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 리더를 켜고 나면 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시각장애 활용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한시련에서 한국시각장애연합회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씩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 환경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그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 또 뭐 많이 쓰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이제 욕구 조사를 좀 해봤더니 1위가 포털입니다. 그래서 2위가 전화나 문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3위가 이제 SNS고요. 1, 2, 3위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모바일의 욕구는 시각장애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정보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걸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뭐 아까서 발표하신 이제 쇼핑이라든지 뱅킹이라든지 뭐 금융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스마트폰은 개인적인 활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제점의 기술 해결 방안인데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거를 그 많은 기술 중에 어떤 걸 얘기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좀 화면을 보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꼭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거든요. 읽어주는 거 제대로 읽어주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시각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화면이 끈 상황에서 들려주는 정보 딱 그 단편적인 정보 하나 가지고 문맥이나 전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되게끔 순서라든지 발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가 읽어주면 그거는 맞다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냉동실 버튼에 꺼짐 있는 게 꺼짐이라고 읽어주니까 냉동실 눈으로는 냉동실 보시고 귀로는 꺼짐이니까 이건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화면에서는 그냥 꺼짐 이렇게 읽어주기 때문에 뭐가 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이 백지에서 항상 머릿속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들었을 때 들리는 정보만 가지고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래픽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실제로 이 객체를 눈으로 보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할 때 뭐 녹음 그 안에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15초 북마크됨, 17초 녹음 일시 정지 중 이렇게만 들려도
여러분들 제 말만 들어도 대충 어떤 상태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다음 화면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이제 모바일에 가지고 여러분들 페어링 하는 거 있죠. TV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제 리모컨 혹시라도 모바일을 하려면 기기랑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페어링 할 때 이제 비밀번호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밀번호가 4자리 정도면 좋지만 6자리만 해도 좀 당황스럽죠. 근데 8자리가 나오면 힘듭니다. 기억도 하기 힘들고. 근데 시각장애인분들은 그거를 기억했다가 또 입력도 찾는 순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셨느냐면 갖다 대면 바로 그냥 비밀번호 들어와요. 굳이 뭐 4자리, 3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마 본인 인증 앱들 중에서 가끔씩 그 전화로 이렇게 인증할 때 비밀번호 바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안 이슈가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보안 이슈는 뭐냐면 본인 인증 자체가 이제 보안이지 이미 인증이 다 되었고 그 뒤에 액션은 그 번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용자 어떤 그 능력의 그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바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이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개선 후에는 자기 TV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까이 되니까 바로 들어오는 번호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제 지표의 최신 지표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 드래프트 버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필수로 이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초점 부분인데요. 아마 초점 부분에 이제 그다음 보시면 객체가 이제 막 그 모바일에는 좁은 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덮여지고 객체들이 이제 혼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표준적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앱을 이용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진입이 안 된다든지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맨 그 오른쪽에 있는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올라오니까 레이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개발하실 때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오버랩 되는 콘텐츠가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달 형태로 그 반드시 그 현재 화면에서만 초점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UI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그 이용 환경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지표를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유럽 표준 같은 경우 EN301 549 기준으로 그 LG 앱을 그 자문을 했습니다. 평가도 하고. 근데 이제 유럽 기준 같은 경우 모바일 앱 지표가 그 152개입니다. 국내 18개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봤을 때는 국내 표준이 갈 길이 멀고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그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추가적인 노력은 앞서서 사용자 테스트 얘기하셨는데 사용자 테스트는 그 관찰자 입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진행을 해서 그 업무 그 주어진 그 내용을 잘 수행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맺은말인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개발을 하실 때에 기술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것들이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뭐 힘드신지 그 배경이나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배려하면 좀 더 훌륭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2-3가지 정도만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좌장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소회를 밝히자면 우리가 최영호 연구원 선생님처럼
그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데는 보면 사용자이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앱 접근성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처음 단계부터 앱 접근성이나 웹 접근성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앱을 만들 때 이제 뭐 시각장애인 연합회 등등 몇 군데서 적당히 자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앱 접근성 지침에 어떤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거보다 앱 접근성 혹은 웹 접근성의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 직원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직원으로 차용해서 접근성 부분들을 보정해 나가고 고쳐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조할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 문제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미국의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라고 미국 시각장애인 재단이라는 곳에서 액세스 월드라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그 보정학에 관련된 잡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어떤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던 이제 사용 후기 같은 걸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해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모바일 앱 접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 시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법 제정에 힘써주신 최동익 상임이사님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실제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지 의원님,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 구글 어세서빌리티 테스트 엔지니어 최영호 연구원님,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님, 비바 리퍼블리카 정의연 총괄님, 우아한 형제들 고명석 실장님, 한국 웹 접근성 센터 안동환 팀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확보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